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표를 대선 후보로 선출했고요. 오늘은 국민의당이 대선 후보로 최종적으로 선출합니다. 이로써 모든 정당이 대선 후보 선출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현충원을 참배합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대표적 친문 인사 중에 한 분이시죠. 전해철 의원과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순서 시작하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전 대표 어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죠. 그리고 대선 후보로 수석 공식 행보로 잠시 후에 국립현충원을 방문하는데요. 민주당 지도부가 후보와 함께 현충원 참배를 하는 관계로 오늘은 일부 인터뷰를 평소보다 먼저 보내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최고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이제 문 전 대표 후보가 확정이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건 좀 너무 모호한 것 같고요. 어제 결과를 보면은 실제로 그 여론조사 같은 데서 나타난 안희정 지사와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 격차보다 훨씬 더 벌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여론조사가 다 정확하게 반영을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실제 여론조사가 많은 오차가 있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나왔던 예를 들어 적합도나 이런 것 말고 지지율로 나왔던 여론조사하고는 상당히 일치된 경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안희정 후보나 또 이제 이재명 후보, 최성 후보 모두 선전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우세를 보였던 문재인 전 대표가 좀 낙승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하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저희 당의 문재인 후보나 안희정,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선전했고 실제 세 후보의 지지율이 약 60%에 육박하고 그랬거든요. 예. 결국 이제 그 후보들의 지지율이 당 지지율까지 40% 후반에 미치게 하는 등 그동안 민주당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선의의 경쟁을 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도 굉장히 좋게 평가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시죠. 문재인 후보가 이제 당 대선 후보가 됐는데 지금 본선 경쟁력이라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지지층의 외연 확장이라든지 이런 거 다 포함하는 얘기일 텐데요. 그죠? 예. 그러니까 본선 경쟁력이 좀 약하다라는 것은 저는 별로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 그렇죠? 지금 현재 이제 탄핵 국면이나 이럴 때, 지도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좀 적폐청산이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을 운영해본 경험도 있고 또 국정 경험도 짧지 않은 기간 이렇게 경험을 했고 무엇보다도 정책적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잘 준비된 문재인 후보가 본선에서도 경쟁력을 보일 거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정책적 능력이 어떤 면에서 뛰어나요? 제가 실제로 이제 청와대에서 모시고 일도 해봤거든요. 그러면 각 분야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진행 경과를 보는 것보다는 어떤 그 정책의 실현을 해야 될 구체적인 과정이라든지 또 그 이유라든지 그리고 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잘 하고 실제 잘 거기에 대해서 학습뿐만이 아니라 잘 이해를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대안 같은 걸 잘 제시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본선 경쟁력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제 일각에서는 그렇다면은 안희정 지사의 지지층이나 이재명 시장의 지지층이 그대로 민주당에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 시장의 지지층은 심상정 후보에게 가고 안희정 지사의 지지층은 안철수 후보에게 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게 본선 경쟁력이 있다는 사실과 어떤 관계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재명 안희정 후보가 이제 선전하고 저희 당에 와서 경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당의 외연이 확대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우리가 자클리라 합니다만은 좀 더 이제 진보적인 생각을 한다든지 좀 더 포용과 화합
적인 이야기는 안희정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당의 지지층이 넓어졌는데 그것을 그냥 지금 피상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심상정 후보에게 또는 안희정 후보는 이렇게 말하는 건 맞지 않고요. 이미 함께 참여하고 또 저희들에게 많은 비판도 했지만 지지를 보였던 그런 참여했던 시민들은 여전히 저희 당에 함께 대선까지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냥 이렇게 도식적으로 다른 후보에 가겠다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어떻게 보세요? 이제 사실 저희 당 후보 중에 이제 안희정 이재명 후보도 상당한 경쟁력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대선 후보가 안 된다고 이렇게 판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는 이제 다른 돌파구를 찾게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일부가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에게 갈 수가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몇 퍼센트 정도가 할 거라고 보세요? 그거는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부는 뭐 갈 수도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어제 그 최민희 전 의원하고 제가 이제 방송을 했는데 그 최 전 의원 같은 경우에 한 70% 뭐 이 정도는 갈 거란 얘기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뭐 저는 거기까지는 전혀 생각이 않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이다. 그럼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라이벌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보수 쪽에 그 결집된 힘이 있다면 상당한 또 거의 지지층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현재 오자구도 또 유의미한 바른정당이나 또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계속 선전을 한다 그러면 다자구도로 이렇게 갈 수 있어서 저희들은 일단 안철수 후보가 반드시 강한 맞상대로서 1대1 구도가 된다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자구도 속의 양강구도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그 안철수 후보가 다른 후보보다 훨씬 낮게 또는 유의미하게 그 경쟁을 1대1 구도로 만들 갈 것이다라고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일신문이 디오피니언 의뢰에서 지난 2일 전국 17개 시도의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RDD 방식의 유선 전화 면적 39.7%, 인터넷 조사 60.3%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여론조사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 응답률이 13.5%인 여론조사를 보면은 양자구도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이기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근래 이제 국민당이 경선을 하면서요. 뭐 선배전 효과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제2당의 후보가 3사람에서 이제 1사람으로 줄어듦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저들은 안철수 후보에게 그런 쏠림 내지 또 지지층이 갔다고 생각을 하지만 거듭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드시 양자구도로는 하지 않을 거다. 다자구도로 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측은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렇게까지 뭐 저들이 과민하게 반응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이제 모든 당의 후보들이 확정이 되면 약간의 이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직기를 거쳐서 정확하게 이제 수치가 나오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여론조사를 조사 의뢰하겠다. 지금 이런 보도가 각 조간신문에 다 났거든요.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면 일각에서는 이게 같은 방식으로 계속 여론조사를 해왔던 기관인데 왜 딴 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갑자기 여론조사를 선관위에 조사 의뢰를 하겠다는 거냐. 이게 본인들이 낮게 나오면 이렇게 조사 의뢰하면 이것이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또 다른 압력 행사로 비춰질 가능성은 없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조사를 의뢰하겠다는 과정이나 경위는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필요하다고 보세요? 조사 의뢰가요? 그 경위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다만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래 이제 저희 나라도 그러고 또 미국도 그랬습니다만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저희들 같은 경우도 총선의 그 결과를 보면 사실 여론조사하고 굉장히 많이 틀렸습니다. 그게 이제 뭐 그 기관의 신빙성, 신뢰성의 문제라기보다는 뭐 표본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여론조사가 다 추세를 반영하거나 정확한 현실을 반영하는 건 아니어서 그런 면에서 이제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더 꼼꼼하게 문제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또 하나는 뭐냐면, 김종인 전 대표가 출마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일일 거예요, 아마. 그죠? 그렇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별로 영향이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야기했던 제3지대, 이제, 김종인 전 대표께서 출마하시거나 또 그동안 이야기하셨던 거는 제3지대, 흔히 말하는 반문연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실제 독자적인 고유의 가치나 정책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만 반문 또 뭐 비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과연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당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그와 같은 출마를 하셨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쭉 이어가는 데 있어서 실효성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대선 주자로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초창기에 이야기하였던 개헌을 고리로 한 것 또는 개헌을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대선 전 개헌에 대해서는 불가라는 것이 다 밝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명분이나 또 해야 될 국민적 공감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지금 좀 안철수 후보하고의 안철수 후보의 주장과 좀 맞부딪히고 있죠. 그죠? 예. 이 부분도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안철수 전 대표의 발언의 진위 여부나 이런 걸 이제 따지기 전에요. 예. 현재 시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이야기하고 또 화제가 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예. 기소도 되지 않았고 예. 또 국정농단에 책임이 있는 여러 사람들에 대한 재판이 현재 진행 중에 있거든요. 예. 결국은 어떤 사법 절차의 구체적인 결과가 결정도 안 됐는데 예. 벌써 사면을 이야기하는 건 맞지 않고요. 또한 광장의 민심, 그게 사실 연 인원 1,500만 명, 19차례 이렇게 촛불에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광장의 민심이라는 게 탄핵과 또 사법 처리를 이야기하고 있었고, 지금 주장이 여전히 유효한데 벌써 사면 운운하는 것은 전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알겠습니다. 26분까지 끊어드려야지 현충원 참배가 가능하다고 지금 우리 PD분하고 작가분하고 아주 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지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좀 전에 저희가 전해철 최고위원하고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경선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결선 투표 없었죠. 네, 맞습니다. 2012년 대선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대선에 도전하게 됐죠. 0.5% 차이입니다. 지난번 2012년에 득표했던 거 당내 경선에서 네. 이번하고 0.5% 이번이 더 많이 받았죠. 그렇죠. 어제 수도권과 강원 제주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 60.4%를 득표를 했죠. 예. 이재명 성남시장이 22.0% 2위를 한 게 이제 좀 눈에 띄고요. 안희정 충남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17.3% 굉장히 좀 많이 빠졌죠. 수도권에서 아주 고전을 했습니다. 전국 누적 투표에서 문재인 후보가 57.0%로 이제 과반을 득표를 해서 결선 투표 없이 바로 본선에 직행하게 됐고요. 안희정 지사는 21.5%, 이재명 성남시장 21.2%, 0.3%포인트 차이로 2, 3위가 이제 갈렸습니다. 민주당 경선에는 전체 선거인단 214만여 명 가운데 164만여 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71.6%의 이제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상당히 좀 높은 투표율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후보 오늘 현충원 참배로 이제 첫 일정을 좀 시작하게 되고요. 곧바로 이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가진 다음에 이 봉화마을로 내려갈 예정이라고 하죠.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문재인 후보죠, 이제는. 그죠?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수락연설에서 적폐청산을 통한 통합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통합과 적폐청산 이제 그 두 가지 좀 기체를 내세웠는데요. 예. 어제 특히 이제 그 수락연설에서 그 통합이란 말을 가장 많이 좀 사용을 했다고 그러죠. 네, 그 지난 대선 때 이제 그 경선 과정 문제 그리고 또 이제 안철수 당시 그 무소속 후보와의 그 통합 과정이 좀 매끄럽지 못해서 예. 결국은 네, 대선에서 패배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부분을 좀 의식한 것으로 이제 풀이가 되고 있기도 하는데요. 어떻든 이제 그 당내 경선 후유증을 좀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두 후보가 얻었던 지지율을 어떻게 그 같이 가져오느냐. 이 부분 하나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반문 정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게 그 최대의 좀 과제가 될 것 같죠. 그래서 문재인 후보 아무튼 이 범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지게 되는 이 반문 연대를 이제 그 적폐 연대라고 이제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을 예. 이 적폐 청산대 예. 적폐 연대 이런 구도로 좀 가져가겠다는 이제 입장을 그 좀 하기도 적폐가 이제 누적된 폐단의 약자죠? 맞죠? 그렇습니다. 누적된 폐해. 그럼 언제부터 누적됐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져요, 저는. 네, 오래전부터 누적이 됐죠. 오래전부터 누적이 됐다. 그러면은, 글쎄, 노무현 정권도 포함이 되는지 그것도 좀 네, 궁금하고요. 우리의 역사의 부분인데요. 이제 그 적폐 청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무엇이 적폐냐. 그래서 무엇부터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 적폐라는 게 하나하나 구체적인 사안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의 문제, 문화의 문제, 정치 행태의 문제, 이제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좀 관건이겠죠. 자, 국민의당도 오늘 대선 후보 확정 짓죠? 네. 국민의당도 오늘 그 대전, 충남, 충북, 세종에서 이 순회 경선을 갖고 대선 후보를 확정하게 되는데. 네. 네. 오늘 이제 그 순회 투표 결과가 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오후 1시까지 이제 그 여론조사가 실시가 됩니다. 이걸 합산을 해서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앞선 순회 경선에서 그 6연승을 거두면서 그 72%의 그 누적 득표를 기록하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가 그 최종 후보로 거의 뭐 확실시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최종 경선 결과는 오늘 오후 7시 반쯤에 이제 공표가 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국민의당 결정이 되면, 그죠? 이제 다 결정이 된 거예요. 오자구도가 결정이 된 거죠. 오자구도가 결정이 다 됐는데. 내일 나오시는 분 또 한 분 있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죠. 내일 무소속. 이제 오전 11시에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위원회에서 이제 대선 출마를 이제 발표를 하겠다고 그러죠. 그렇군요. 네. 예. 근데 본격적인 대선 국면인데 이제 문재인 대세론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관심사 아니에요? 어제 제가 좀 전에 이 여론조사 이 조사 개요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만 디오피니언 내일신문의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뭐 상당히 그 좀 변동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줄 수 있고요. 네,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여론조사가 좀 문제가 많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아까 전해철 의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유선전화 40% 그리고 이제 인터넷 여론조사 60%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과거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2차, 3차를 했었다는 그쪽에서는 계속 이제 그렇게 해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지금 문제 삼느냐 이런 거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그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그 탄탄한 지지율을 좀 지켜가고 있죠. 그래서 그 문재인 대선론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대선 구조가 좀 오자구도로 가시화되면서 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그 상승세 만만치 않은 것은 이제 분명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민주당 그 안희정 충남지사를 지지했던 이른바 그 중도층 혹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등으로 갈 곳을 잃은 대구 경북의 이제 유권자들 5, 60대 등 그 보수층을 일정 부분 좀 흡수하고 있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쨌든 이제 오늘 이제 국민의당 그 대선 후보가 이제 확정되지 않습니까? 이 오자 구도가 이제 분명히 가시화되면서 이번 주중과 다음 주 초 혹은 다음 주 말까지 이 형성되는 여론의 지형이 맞습니다. 이 대선 판도를 좀 가르는 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양자구도가 될지 다자구도가 될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음 주 초까지는 결정이 된다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민주당 경선 때에도 어제 이제 순회 경선 때에도 이 문재인 후보의 말하자면 매직 포인트가 45%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매직 넘버가. 근데 아마도 그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문재인 후보가 40% 중반을 확보를 하느냐.
최소한 초반을 넘어서서 예. 이렇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변수는 그 자유한국당의 그 홍준표 후보나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의 그 두 합의 지지율 합의 두 자리 숫자 특히 이제 그 10% 후반에서 20% 초반을 넘기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이른바 양자구도 혹은 뭐 이강구도 뭐 이제 이런 구도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의 어떤 그 분수령이 좀 될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왜 다음 주 초냐 궁금하실 텐데요. 이 유권자들의 표라는 게 뭐 예를 들면은 안희정 지사를 지지했던 분들이 갑자기 안희정 지사 안 되지. 그럼 내일부터 누구 지지해야지.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거든요. 조정 국면이 필요한 거죠. 점차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다음 주 초까지 그래서 바라보는 것이다. 5월 9일 대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이제 한 달 하고 한 하루 이틀 정도 더 남았는데요. 다음 주와 그 다다음 주 초반이 아무튼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매직 넘버 매직. 제가 저희 학교 45%입니다. 저희 학교 우리 학교 마술 동아리 지도 교수예요. 그러니까 매직 함부로 말씀하지 마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6년째 지도 교수하고 있어요. 우리 학교 동아리에. 자,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대구 경북 TK 민심 공략에 집중하고 있죠. 네, 이제 이거는 이른바 그 대선 이후를 겨냥해서도 상당히 그 경쟁이 좀 치열한데요. 예. 이 보수 정치 세력이 이제 주도권을 누가 갖겠느냐 이런 부분 하나 하고요. 갈 곳 이런 보수들의 이제 표들이 이번 대선에서는 또 어떻게 이제 갈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어떻든 이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는 어제 그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서 이제 맞으면 이 정면 승부에 나섰습니다. 어제로 연속 사흘째 그 대구 경북 지역을 이제 그 집중 공략을 한 건데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여전히 이제 자신을 향해 붙어 있는 이 배신자 딱지를 좀 어떻게 뗄 것이냐. 이게 굉장히 관건이었죠. 그래서 어제 서문시장에서 그 이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이 진짜 친박들 때문에 무너진 그 대구 경북의 자존심을 자신이 지키겠다. 화끈하게 이제 유승민을 밀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유 후보와 그 동행했던 바른정당의 그 김무성 정운천 의원을 향해서 상인들이 일부 물을 붓는 이런 그러면 안 돼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이제 오늘 그 대구 엑스포에서 열리는 그 한국당의 대구 경북 그 선거대책위원회 그 발대식에 이제 참석을 한 후에 역시 서문시장을 이제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홍 후보는 이제 그 전통적인 여권의 보수 중에 톱하신 TK에서 이 보수의 적자임을 이제 그 부각을 시킬 예정인데 어제 그제 말하자면 그 바른정당의 그 김무성 선대위원장과 그 전화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홍 후보는 그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이제 주호영 의원 김무성 전 대표와 이제 통화한 사실을 밝히면서 같이 가자고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뭐 같이 가게 될지 따로 가게 될지는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7시 41분 33초 지나고 있습니다. 화요일 아침이죠? 자,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숙 캐스터. 네, 서남권 교통량도 많이 늘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부천에서 신월까지 4km 구간 밀리고요. 국회대로 신월 나들목에서 목동교까지는 시속 20-30km 미만의 속도로 정체입니다. 서부간선도로 양평교에서 금천교까지 외곽으로 나가는 전 구간 정체인데요. 30분 이상 감안하셔야겠고요. 성산로 연희나들목 이전부터 이대 호문까지 정체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저희가 앞서 일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관련한 얘기를 들어봤죠.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관심을 갖고 지켜볼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구속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번째 검찰 조사, 바로 이 부분인데요. 부장검사가 직접 구치소로 방문해서 조사하기로 했죠. 자, 이 부분에 관련해서 부장검사 출신이시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전화 연결해서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방문 조사. 이게 그러니까 이 방문 조사는 좀 친절한 조사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글쎄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친절한 조사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검찰청으로 불러서 통상의 피의자처럼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예. 신경 쓰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구치소 입구부터 지금 언론사 카메라들,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지지 반대자들 뒤엉켜서 시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 상황 속에서 마찰이라든지 불상사가 생길까 봐서 조사의 본 내용보다는 사실은 경호라든지 이동 과정에서 사고가 안 나는 문제에 대해서 신경이 더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다 털어버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조금 좀 검사가 불편하더라도 아하. 구치소에 직접 가서 조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경진 의원께서는 이제 그 피의자들 부장검사 시절, 검사 시절에 이거 쭉 많이 보셨을 텐데, 예? 네. 이 구속되고 나가지고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적응을 잘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그러면은 심경의 변화, 보통 한 4, 5일 있으면 좀 이 피의자들이 그런 거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달라지는 점이 좀 있어요. 대부분 심경의 변화를 한 두세 단계로 겪는데요. 네. 처음에 들어와서 한 4, 5일, 일주일 정도는 약간 멍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구속됐다는 것을 실감을 못하고 그냥 들어와 있고 또 이제 보통의 피의자들은 이제 교도소 안에서 그 내부의 생활에 적응하는데도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제 운동하는 시간이라든지 또 씻고 세면하는 거 여러 가지 어떤 내부적인 행정 절차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한 4, 5일 걸려서요. 한 일주일 정도는 멍하게 있다가 그 다음에 한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이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마음속에 화가 치솟고 분노가 끌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 달 동안은 굉장히 강렬한 어떤 분노를 표출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보통 첫 재판에 들어가게 되는 시점들인데 이제 이 재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본인이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좀 깨닫고 그때부터는 재판에 제대로 대응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도 찾아보고 자기가 처해왔던 또는 자기가 했던 일이 무엇인지 곰곰 되씹어보고 생각해보는 이런 과정을 겪거든요.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은 아마 4일 지났으니까 약간 멍한 상태인데 조금은 좀 이렇게 현지 상황에 적응해가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네네. 그럼 지금 멍해지면은 어떻게 그것도 같이 멍해지나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오늘 조사 받을 때 변호사도 입회를 해서 이제 사전에 아마 변호인하고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논을 할 터인데요. 네. 이제 전체적인 사건을 가지고 본다면 본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법정에서 또 검찰 조사에서 자백을 하는 것이 형량을 적게 받는데 훨씬 유리할 터인데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은 게 자기가 여태까지 부인을 해왔고 자기가 정당하다고 주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다가 본인을 따르는 사람도 본인을 지켜보는 눈이 워낙 많다 보니까 보통의 일반적인 평범한 어떤 범죄자도 갑자기 범행을 인정하기는 자기 심리적으로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사회적인 신분 또 지지자가 있는 이런 사람의 사건의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입장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인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지지자들의 어떤 정신적인 존재의 토대 자체를 붕괴시켜 버리는 것이어서 그래서 그게 결국은 이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인정 여부에 대해 태도를 바꾸느냐 마느냐는 본인의 결단에 따른 문제인데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럼 검찰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이제 지난번에 첫 번째 조사에서는 본인의 공식적인 입장을 들은 것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느냐, 그리고 이러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증거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증거에 대해서 당신이 보는 관점이나 평가는 어떤 것이냐 이제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물어보고 본인 답변하는 대로 조서를 작성했을 터인데요. 아마 오늘 조사는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종범 씨 조서에 의하면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또 다른 사람을 물어봤더니 박 전 대통령 당신께서는 이때 이 안가에서 이렇게 만났고 만나기 전에 이러이러한 자료를 준비하라고 했었고 이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물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검사의 추궁은 상당히 날카롭고 매섭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아마 이 조사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기소 시점은 우리 김경진 의원께서는 언제쯤이라고 보십니까? 기소는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쨌든 본선거 등록 이전까지는 기소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15, 16이 지금 본선거 등록이니까 14일까지는 기소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김경진 의원께서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국민 요구가 있으시 사면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다고 얘기한 안철수 전 대표의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지금 민주당 특히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이게 안철수 대표가 사면하겠다라고 사실은 뭐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뉘앙스를 호도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안철수 대표의 그 본래 의도는 뭐냐면 지금까지 대통령의 사면권은 굉장히 남용되어 왔다. 자의적으로 행도된 부분도 있다. 자의적으로 행사되어 왔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대통령이 내가 직접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것을 위원회에 맡겨서 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사면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의 사면 요구가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건 그 위원회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거기에 덧붙여서 그날 저녁에 본인 트위터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조차도 안 된 시점이고 재판이라든지 형량도 확정이 안 된 시점이다. 이런 시점에서 사면을 논의하고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데 이런 의미 없는 시점에서 사면을 한다고 이 말의 뉘앙스를 왜곡시켜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대꾸할 가치조차도 못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발언이 좀 왜곡됐다는 이 말씀이신데 예. 지금 임명진 목사하고 저희가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근데 임명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 안철수의 대결을 원하는 건 안철수의 바람일 뿐이다. 진보 대 보수의 대결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재직 중의 범죄 행위, 헌정 파괴 행위로 인해서 국민들은 보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시각이 이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인 헌법 질서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고 정치 집단이다. 이런 판단과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는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 자체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래서 정당 지지도를 보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 대해서는 한 자릿수 지지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두 정당의 대선 후보들 역시 지금 한 자릿수 지지도고요. 그래서 출마는 여론조사마다 좀 다르긴 다릅니다. 그거는. 예. 그러지만 대체적인 흐름은 그런 추세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5명의 대통령 후보가 나오겠지만 실질적인 대결 구도는 진보 진영 내부에서 대결 구도가 될 것이고 그중에서도 문재인과 안철수의 1대1 대결 구도가 실질적으로 이번 대선에서 형성될 것이다. 그리고 그 흐름이 최근 일주일 사이에 여론조사 변화의 추이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1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2부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신문이 디오피니언에 의뢰해서 지난 2일 전국 17개 시도의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RDD 방식의 유선전화 면접 조사 39.7%, 인터넷 조사 60.3%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고요. 응답률은 13.5%,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 여론조사를 보면은 양자구도에서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꺾었어요. 네. 자, 이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측은 상당히 좀 이 문제가 있는 여론조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선관위에 조사 의뢰를 할 방침이다. 지금 이런 것이 조간신문에 실렸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그쪽 민주당의 자유겠지만 뭐가 구체적으로 문제라는 것인지 사실은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요.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수치보다도 대체적인 흐름과 추세를 보는 것이 여론조사를 읽는 정확한 방법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여론조사에서도 최근에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가 불같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 민주당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실질적인 어떤 부담감이나 위협감을 느껴서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 무슨 사법 고발까지 하겠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여론조사에서 동시에 지금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명확하게 감지가 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저는 한 두세 가지를 지금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저희 이제 국민의당 이 완전 국민참여 경선을 하면서 생각보다는 현장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투표하러 나오셨거든요. 이게 모바일로 투표하는 것보다는 현장에 와서 투표한다고 한다는 것은 대단한 정성이고 노력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숫자가 20만에 가까운 숫자가 나와서 현장에서 투표를 했던 분들이고 이분들이 투표를 하고 나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누구를 지지해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지지율 상승의 큰 견인의 원인이 됐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 당내에서 이제 안희정 후보와 같이 조금 포용하고 낮게 이게 국민들을 안고 가자라고 했던 분들이 배척을 당하면서 약간 어떤 뭐랄까 그런 같은 비슷한 생각을 하는 후보를 찾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최고적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당내 후보자로서 본선거에 출마할 것 같다라는 이런 예상이 드니까 이제 안희정 후보 지지자가 안철수 후보에게 오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문재인 후보 아드님 문제가 최근에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젊은 층들의 지지가 안철수 후보에게 대폭 이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안철수 후보 지지가 정말 불같이 치솟아 올라오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명약관화해 보입니다. 간단하게 문재인 후보 아들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 부분은 뭐 저쪽에서 감사 다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요? 네. 예. 근데 그게 끝났다고 이제 본인들은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공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되는 사람은 공식적으로 이게 가능한 합리적인 의문 제기에 대해서는 같이 검증을 해보자. 우리 다 같이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바르고 떳떳한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무작정 과거에 끝났다라고 회피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철저한 해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수석 대변인을 맡고 계시죠. 김경진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